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장성택 편 2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장성택의 죽음, 그 죄명과 처형 배경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공포정치 관련해서 강의를 쭉 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뭐 앞선 시간에 이제 장성택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전에 장성택 죽음 이전에 이 처형과 숙청의 역사에 대해서 연대별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참 제 세대에서 이제 참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이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공포 정치를 아직까지도 21세기에 북한에서 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 이 장성택의 처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성택의 죄명을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뒤에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죄명이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12월 13일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의 사형을 판결한 뒤 즉시 집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 결과 장성택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죄상이 나왔는데요. 1번 장성택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시기에 계승 문제를 비인양대며 웬 새끼를 꼬면서 음양으로 방해했다. 웬 새끼를 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새끼를 이렇게 꼰다는 웬 새끼 우리가 말 그대로 웬 새끼를 바로 새끼를 이렇게 바로 꼬야 되는데 웬 새끼를 방해한다는 새끼줄 꼰다의 새끼줄 꼬는 걸 그 저 뭐냐면 반대로 지금 놀았다는 거지. 음양으로 방해했다 이거지. 음으로 양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결정되자 건성 박수를 치는 등 오만불손한 행동을 했다.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신이 김정은과 자주 현지 지도를 다닌 점을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 했다. 세 번째, 장성택에게 아첨하다가 해임된 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끌어들였다. 특히 청년사업부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신한 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조선노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중요 직책에 넣었다. 사실입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죠. 사례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리용하를 신복에 두고 그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죄명에 다 통틀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가 대동강 타일 공장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모자이크 영상 작품과 현지 지도 사적비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한 김정일이 조선인민 내무군 부대에 보낸 친필 서한이 적힌 비석을 그늘진 곳에 건립하게 했다. 이게 죄명이 되는군요. 다섯 번. 참나. 아까 내가 전 시간에 그랬죠. 10대 원칙, 당일상 책의 10대 황립 10대 원칙에 갖다 걸어놓으면 코 걸면 코 걸고 귀 걸면 귀 걸고 다 걸리게 돼 있다. 비석을 그늘진 곳에 건립하게 됐다. 그늘진 곳에 건설한 게 아니고 이게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가면 해가 움직이니까 그늘이 그림자가 지나가죠. 그러면 그늘 앉을 때가 언제 있어요? 언젠가는 그늘 지게 됐는데 사람 죽이자니까 그것도 다 죄명인 거예요, 이것도. 자, 다섯 번째 죄명입니다.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지금. 장성택 자신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킨 결과 장성택이 있던 부서의 아첨꾼들이 장성택을 1번 동지로 부르며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 여섯 번째,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세운 국가체계를 무시하고 내각 소속 검열 감독기관을 자신의 밑에 소속시켰다. 정부기관이나 지방단체를 멋대로 변경시켰으며 외어벌이나 생활비 적용 등 국가경제에 관한 사항을 좌지우지했다. 일곱 번째, 자신이 정한 국가건설감독기구 방침과 김일성, 김정일에 정한 건설법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그럼 건설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평양시 건설 사업에서 부패를 저질러 돈벌이를 했고 결과적으로 건설 사업을 망쳤다. 8번째,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리선 경제 무역지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매각하여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2009년 박남기를 부추겨 화폐개혁을 일으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에 혼란을 야기했다. 9번째, 1980년대 광복거리 건설 때부터 국가은행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수집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2009년부터 여러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 자료를 유포시키고 가는 곳마다 방탕한 생활을 했다. 특히 2009년 한 해에만 비밀 금고에서 460여만 유로를 탕진하고 외국 도박장을 출입했다까지인데요. 가장 지금 의문이 드는 점은 이 10가지 중에 도대체 어느 만큼이 사실 팩트고 어느 만큼이 뒤집어 씌운 것인지 이 처형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지금 이제 장 PD님이 언론에 난 걸 그대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걸 다 여기 나온 사실들이 자료들이 다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리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사실이죠? 제 생각은 거의 다 사실일 거예요. 뭐 90% 이상이 다 자료를 다 국가보위부하고 국가 지금 보안성이라고 하는데 국가정치보위성하고 조선농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이건 합작으로 다 도청하고 한 것들을 다 또 현지에 있는 자기 요원들을 통해서 다 종합한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처형하자니까 이걸 감투를 씌워서 처형하자니까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게 김정일이 시기같이 김정일한테 승인 안 받고 이거 하나도 못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아까 나온 무슨 뭐 광복거리 건설 그다음엔 화폐개혁도 화폐개혁 김기남이도 그것도 다 장성택이 혼자 결심한 게 아니고 이미 기존의 방침들이 있습니다. 김정일한테 우리 제서라 그러는데 보고 올려가지고 방침 다 받은 거기에 따라서 승인받고 장성택이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게 나온 것들인데 이건 보고 안 드리고 김정일이 승인이나 김정은이 승인 안 받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2009년도에 한 해만 비밀 금고에서 460만 유로를 탕진했다는데 이거 장성택 이름으로 돈 1유로도 못 빼냅니다. 이거는 다 이런 보고서를 김정은한테 줘서 이 돈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재정경립에서 이만한 돈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승인 없이는 한 달러도 누가 지출 못합니다. 그럼 실제로 외국 도박장에 출입을 한 그건 갔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출장 간 기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첨쟁이들이 있어요. 스위스도 이태리도 출장 오게 되면은 이 매번 이제 이전에 올 때는 거의 장성택이가 10만 불 정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자금으로. 그 김정일이가 너 이번에 가는데 배려 차원에서 이 봉투에다 해서 10만 불을 줍니다. 가서 좀 뭐 푹 쉬고 표창 휴가나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허담 비서, 김영순 비서, 그 다음에 장성택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미 무력성의 또 간부들이 있어요. 이런 군수공업부나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 차원에서 가끔씩 가족과 같이도 보내고 아니면 혼자 해외 서방 나라들 유명한 이런 명성지가 있는 나라들 특히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여기에 이제 급수 높은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한 달 정도 휴가 겸 표창 휴가를 보내고 일정한 정도의 또 간부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보냅니다. 가족과 함께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심지어 쿠바까지 보내요. 이런 데 이제 표창 휴가로 보내는데 장성택이가 나올 때면 매해 보면은 대체 스시 때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해를 재해놓고는 다 김정일이가 봉투에다가 이 선물 자금을 줍니다. 대체 10만 불이에요. 와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스시 때 허담 비서도 그때 한 10만 불 가지고 왔고 김영순 비서도 이태리 있을 때 이제 한 10만 불, 대체 10만 불 장성택이도.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먹고 살고 하면서 좀 즐기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해에 이제 10,000 불밖에 못 가져왔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일전 한 푼도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승인 안 받으면 이거 지출 못합니다. 근데 이거 다 보고받고 했는데 네. 보고 드리고 했는데 쥐기자니까 이게 다 자기가 망탕성 걸로 다 뒤집어 씌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각국에 가면은 그 주변국들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 다 또 비밀에 찾아옵니다. 이 도박장도 보나마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캠핑 꼭대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유명한 산 꼭대기에 이제 거기 도박장이랑 있는데 마카오도 갔을 거예요. 김정남이도 만났을 거예요. 그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그 보내는 돈도 전달하고 우리 언론에도 나오는데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백만 유로를 김정남한테 체계적으로 줬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방 나라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성예림이 딸 이평이 본 남편하고 난 딸이 있잖아요. 가명이 이제 김옥순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돈도 갖다 주고 하는 정도니까 김정남이는 당연히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에 이제 이 돈들을 다 받아가지고 주는데 여기 이제 갈 때면 그 주변에서 현지에 있는 이제 어떻게든 줄을 다 서려고 네. 하고 연락이 됩니다. 떠날 때 벌써 아마 그 수행하는 이제 그 당국제부나 대체 그 대납사업부 과장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다 또 연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처형됐을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장성택이 건과 관련해서 한 10,000명을 처형했다니까. 그게 내가 생각에는 10,000명을 숙청했다는 거지. 처형은 온 사람들은 1,000명을 10,000명을 처형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숙청이겠지 처형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는 그 다 잡아가서 뭐 사라졌으니까 다 죽은 걸로 처형한 걸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데려가면 이 사람들 다 연락을 합니다. 다 처형됐겠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서 돈들 주머니 차고 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오게 되면은 이철 대사 있잖아요. 지금 이수영 부위원장. 이태리 와도 이수영 부위원장이 돈 차고 알프스산을 육로로 차를 타고 넘어와서 이태리 와서 장성택이한테 10,000불밖에 못 가져왔다고 그렇게 전화 연결됐어요. 그리고 와서 그 돈 뭉치를 주고 가곤 한다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던 지금 미국에 간 장승호 무역 참사, 그다음에 무슨 독일에 있는 이런 그 특수 요원들이 다 그 장성택한테 줄 서느라고 돈 가지고 와서 다 줄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 장성택이 카지노 가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이건 뭐 다 그런데 안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태리 와서도 호텔에서 자꾸 술 취하면 나보고 이용길 과장 보고도 야 동수야 이태리 여자 하나 데려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데려와요? 다 미행되고 심지어 지방 갈 때는 이태리 비밀 경찰에서 헬기를 따르면서 다 촬영하거든요. 근데 술 취하면은 그 북한에서 하던 버릇대로 저 여자 데려오라고 자꾸 그런 거야. 이태리 여자를. 아니 정신 나갔냐고 안 된다고 이제 추방당하냐고 하고 그럼 이런 데 가면 이제 카지노 가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털면 뭔지 안 하는 사람 못 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건 큰 죄지요. 당자금 가지고 김정일이가 준 돈 가지고 가서 그런 짓 했다고 하니까. 그 죄명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 원인이 된 그 기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다 사상투쟁에 공표하기 위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기 위한 죄명이고요. 이 죄명은 사상투쟁에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하고 보낼 때 이 대체 이렇게 죄명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다 장성택이가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김정남이와 김정은의 그 관계 후계자로 이제 모시고 추대하는 거기서 이제 그 죄명이 아니었다면 이건 다 묵살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죄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결함으로만 보지 처형할 정도의 건 아니다. 그러면 가장 큰 처형의 기본 원인이 뭔가 이 10가지 중에 그러니까 제가 3가지를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2가지. 그 우선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나온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서 북한이 노동신문에다 뭐라고 처형 그 배경을 말했냐면 여기 핵심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장성택은 전당, 종군, 전민이 일치한 내mon과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왼새끼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성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여기다 또 뭐라 그러냐면 천추에 용납 못할 대욕죄를 지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죄입니다. 이게 실제로 신문에 난 그거예요. 글이란 말씀이신 네, 거죠. 이게 네. 이거는 이제 판결문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장 PD님이 죄명. 네, 죄명이고 이거는 그 뒤에 따라서 노동신문이 이 분석한 겁니다. 장성택이 그 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왼새끼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성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했다는 게 뭐냐면 천추의 용납 못할 대역죄라는 게 김정남이와 관계되는 겁니다. 김정은이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자기 가족 문제, 김정일이 가족 문제, 특히 김정일과 관련되는 이 여자들 문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여성 문제. 네. 이제 우리가 언론들에 다 나와서 알겠지만 부인도 지금 너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혜림이, 그 다음에 김용수, 그 다음에 고영희, 김옥인데 이 성혜림부터 말씀드리면은 성혜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아주 유명한 분이 딸입니다. 이 올라와서 아버님은 유명한 작가가 됐고 북한에서 작가고 인테리인데 그리고 성혜림이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배우로 이제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로 가가지고 쭉 그 옛날 영화들의 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영화 조선예술영화라고 촬영소에서 근무하면서 영화 배우 여주인공들 다 맡아했던 여자인데 그때 김정일이가 당중앙의 선전선동 비서를 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을 다 이제 관장합니다. 책임지고. 근데 이게 영화 강의단 하니까 워낙 김정일이 영화 강의단 하니까 예술영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인연이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 촬영소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낮에는 뭐 현지 영화 예술 자기가 무슨 영화 촬영하고 뭐 이런 걸 다 예술론을 제가 쓰기에 뭘 있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 시켜서 쓰는데 영화 예술론이라는 것도 뭐 논문 발표하고 하면서 현장 지도하면서 그냥 거기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하고 밤에 배우들 데려다가 술 파티 벌리고 자고 하면서 외국 영화들 또 그때 한때 해외 공간들에 다 지시해서 백화물자라고 해가지고 신필름해서 영화 세계에서 나오는 미국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새로 나오는 모든 대작 영화들은 다 대사관들의 가업져서 그 시를 다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뭐냐면 녹화해가지고 CD 그 당시엔 비디오 테이프로 그걸 몰래 이제 해가지고 그걸 다 들여다가 밤새 영화 보면서 이제 여자들하고 놀면 그 과정에 성혜림이를 이제 가까이 하는데 이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딸이 5살 난 옥돌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남편은 이평이고 이평이는 이제 김일성 대학 물리학 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평 교수가 누구냐면 우리 여기 조평통에서 남북 대화의 조평통 대표로 나오는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평이 형입니다. 이종혁 대표 동생인가 형이가 그때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유네스코 대표도 한 15년 하고 내가 이태리 있을 때 조금 더 우리 이태리 대사도 한 15년 했는데 저 한 1년 같이 있었는데 이평이가 이제 이종혁하고 이제 형제인데 이 여자를 이제 성혜림을 이제 완전히 강탈한 거죠. 강탈하고 이제 비밀리에 김일성한테 말도 못하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유부녀니까 그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완전히 뭐 행방불명이 된 게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이평이는 암만 찾아봐야 자기 마누라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시시퍼퍼나던 촬영소에 출근한 자기 부인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장성택이한테 김경희한테 성혜림이가 난 딸 옥돌이라고 가명이 김옥순입니다. 이 딸을 이제 맡아보게 하고 그런데
이거를 국내에서 키우지 말고 해외에서 나가 키우라. 국내에서 키우면 알게 되니까 서로 알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죠. 네, 복잡해지고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를 시켜서 그 해외 대륙 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해에서 결혼 못 들어오게 하고 싸이감을 골라가지고 왕 XX라는 그 외교관 또 그 총각 외교관을 데려다가 항일주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 이제 외무성 저희 국에 있었는데 가시던 그 우리의 선배인데 저보다 한 10살 선배 된 분인데 이걸 갖다가 총각 때 데려다가 이제 체스코 거기서 이제 김정일이가 보내는 결혼식 상을 들고 그냥 신랑을 데리고 같이 가서 체스코 대사관 안에서 성대한 거 이제 김정일이 보낸 결혼식상 세트로 넣고 결혼시키고 거기 서기관으로 눌러앉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유럽, 서유럽 떠돌이 하면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김평일이 있지 않습니까? 격가지라고 하는 김일성의 두 번째 처가난 김평일이, 김용일이, 김경진이처럼 이것도 격가지 취급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해외에다 내보내는데 이걸 다 이 3대의 그 가계도라 해야 될까요? 이 가족들을 다 알려면 이것도 역시 한 감이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난데 이것도 이제 박사님께서 추후에 하실 예정이시지만 이 장성택의 죽음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이 김씨 3대 그 가계도에서 가장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김옥돌, 그 첫째 부인의 딸, 원래 딸이죠. 딸과 그다음에 김정남. 김정남은 김정일이하고 난 너무 유명하고요. 난 김정남이고. 네. 이 장성택 죽음의 가장 이제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정일이가 직접 김경희하고 장성택한테 그걸 다 케어할 때에 대해서 그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쭉 하면서 김정남이는 해외로 이제 막가으로 내보내서 또 책임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들어오니까 돈은 북한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하루에 무슨 10번째 비밀 공고에서 460만 유로 탕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그때 김정일이 있을 때는 여기 당자금을 다 외알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디플로매틱 냅세크에다가 외교 행랑에다가 넣고 직접 가서 그 현재 가서 그 현금으로 전달하고 비밀 장소에서 만나고 대사관에도 안 들어요. 비밀 장소에서 만나서 전달하고 이거 장군님 김정일 아버지가 보내는 선물이다 하고 정상적으로 그 주nu고 이렇게 키워오는 거 그건 김정일이 지시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냐면 그 두 번째 처 김영숙이 딸만 둘인데 이것도 이제 스웨덴에 가서 공부 또 그건 또 스위스가 아니고 스웨덴에 보내서 김정일이가 그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그때도 이제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가서 이제 걔들 케어하고 그다음에 고영이 세 번째예요. 김정철이 김정훈이 김여정인데 얘도 스위스에서 다 공부시키면서 또 장성택이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이철 대사하고 지금 이수영 당국제 비서인데 지금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더라고. 하노이에 와서 그때 걸어가는 거니까 제가 그때 스위스에 있을 때 한 1년 2년 저 대사하다가 제가 노르웨이를 가고 그 사람은 거기서 쭉 20년 동안 25년인가 대사하면서 이제 김정일 비자금하고 김정은의 형제들을 이제 배련해서 국제학교에서 돌보며 케어했는데 이것도 장성택과 김경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김옥돌이 김옥이 아들이 하나 있대요. 이것도 이제 그 장성택과 김경희가 이제 어디다 보낸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케어하니까 이거는 그 가족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한 셈입니다. 다 하는 셈인데 이거는 자기 가족이니까 김경희하고 장성택한테 맡겼는데 김정일의 지시로 누구도 함부로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거 지시에 따라 했는데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아까도 제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죽기 전에 한 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만에 죽었는데 2009년도에 쓰러졌다가 2011년 죽기고 3년 기간에 김정일이가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이거 안 되겠다. 김정남이 이제 완전 포기해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가 82세에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최소한 못해도 80 이상은 살리라고 생각하고 후계 문제를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그 뇌졸중 치면서 안 되겠다 이거. 김정남은 포기하고 이제는
후계자를 정철이하고 이제 김영숙인 딸만 둘이니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용이 때부터 이전에부터 그 소리는 했답니다. 황장엽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릴 때부터 김정은이를 너 대장감이라고. 옛날에 김일성이가 그 김평일을 보고 너 장군감이다 하면서 네, 처음에 이제 후계자로 찝었던 것처럼 김정일이는 김정철이도 있지만 둘째 형 동생 그 김정은이 보고 그 내가 이제 장군감이다. 그 체격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인물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황 선생이 말하는 게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한 게 김정은이보다 그 김여정이가 더 똑똑했다. 어릴 때.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권현이 그거 저 남자면 너를 대상 너를 이제 그 저 후계자로 저걸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를 황장엽 선생한테 한 이야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김여정이 얼마나 이제 설침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소리도 있었다고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남자가 김정은이가 이제 정철이보다 한결 낫고 하니까 체격도 하니까 키웠는데 이거를 이제 그 죽기 전까지 3년 기간에 이제 장성택한테 위임한 것 같습니다. 네. 위임한 게 부랴부랴 이제 후계자 준비를 예, 했었죠. 예, 후계자 준비 그때부터 하고 예. 데리고 다니고 자기는 한 10년 이상 이제 그 70년대 이제 후계자 그 트레이닝을 받는데 김일성으로부터 현지지도 따라다니고 사찰 따르는데 이거는 그때 갑자기 자기가 이제 이건 내가 몸이 이전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한 2년 대륙 다니 2, 3년 대륙 다니는데 죽는 데까지. 그래서 장성택한테 그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장성택 항상 대륙 다닙니다. 지방 가도 군부 사찰 가도 장성택 끌고 가고 중국에 4번을 가는데 4번 다 장성택을 데려가고 심지어 장성택이 혼자 보낸.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면은 김정은을 이제 받들라. 그 전적으로 이제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장성택이한테 뛰는 건 장성택 뛰지만 김경희한테다가 이제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죽는 이제 운명의 시간에 그 2011년 12월에 죽는 시간에 아마 자기 집에 침대에서 눈을 감을 때 그때 옆에는 제 생각에는 친족계들, 친가족만 있었을 것 같은데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에 거기에는 당연히 그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김경희하고 장성택이까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장성택이까지 거기 들어갔냐면 친가족은 아니지만 곁가지보다 더한 곁나무지만 왜 들어갔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말년에 장성택을 최대한 신용한 것 같습니다. 신임한 것 같습니다. 매해 이제 계속 대륙 다니고 또 자기가 김경희 자기 동생 딸과 동생과 결혼시키는 종합대학 시절부터 쭉 보증인으로 후견인으로 장성택이를 혁명화 가도 다시 끌어올려오고 또 어디 가도 이제 많은 그 품을 들여서 장성택이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믿고 죽기 직전에 그래도 이전 장성택한테 부탁할 사람은 장성택이었구나. 왜냐하면 잘 들어가도 죽으면 김경희는 거의 폐인이에요. 이 몸 상태가 여전에 김정은이 그 어디 공연 볼 때 나왔지만 거의 겨우 걸어다니는 그 정도인데 또 여자가 지금같이 김여정이 같이 설치지 않고 김경희는 경공업 부장을 하면서 당국제비서를 부부장에서 하다가 경공업 부장으로 가서 경공업부 그 외화벌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오빠인 김정일의 이런 그 군정 국정 운영에는 전혀 참견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정이는 지금 엄청 지금 뭐 참여하고 대남 문제까지 그렇죠. 설치고 다니는 건데 이번에 좀 눌러놓은 것 같아요. 뒤로 좀 물러서 8차 당대에서 조직 문제 취급하면서 이제 당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도 후보위원으로 떨어지고 지금 어느 정도 김여정이는 좀 후선으로 물러나게 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당중앙 이제 조선노동당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있고 그 정치국 밑에 후보위원들이 있고 후보위원 밑에 이제 이번에 비서국으로 비서국이라는 게 옛날에 김일성 때로 다시 돌아가는데 조직 비서, 선전 비서, 국제 비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한테 이직 최고의 상무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도 김여정이는 당연히 어떤 직함을 안 가져도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만큼 이거는 상무위원회 채용이고 뭐 해내비래도 김여정이한테는 뒤에서 무조건 장군님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와 똑같이 치고 합니다. 옛날에 북한에서 간부들이 김정일 때 김경일을 존경하는 김경희 여사동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와 똑같이 장군님으로 김여정이를 또 김경일을 똑같이 존경하고 이게 뭐냐면 대했고 모시고 뭐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 더 할 겁니다. 뒤에서 지금 오빠가 못하는 걸 다 실질적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무슨 자꾸 우리 언론들에 나오는 분석가들 일부에서는 이 많이 후퇴하고 신임이 떨어지고 어쨌다 하지만 이거 다 무시하고 이건 여동생 그 자체만으로도 2인자나 진짜 2인자였다면 김여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까지 이제 장성택하고 다 이제 맡겼는데 규모까지. 김정은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엣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최측근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원인이 나옵니다. 아버지 때 김정일이 때 김정은이도 알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지시로 장성택이 김경리 지시를 받고 이제 그거 다 케어한 건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여기서 장성택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이게 다 제 개인 예측입니다. 추측이고 제가 옆에서 지내보면서 온 경험에 의한 게 추측인데 이제 그 마지막 운명을 하는 그 김정일이가 운명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유언을 다 받들었으니까 그 앞에서 돌아간 다음에 3년상 지내는 기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 장군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보고 김정은 동지를 충성을 다해서 이제 후계자랑 받들고 나를 대신해서라도 김정은을 끝까지 목숨 바쳐 이제 모시라 뭐 이런 지시들 이런 사례들 뭐 지시겠죠 말씀 유언을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김경희한테도 이미 말했을 거고. 그러니까 김경희 그런 상황에서 그럼 좋다. 김정은이는 지금 한 2년을 아버지를 따라다녔으니까 김정일을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물 파악이 부족한 겁니다. 그것도 북한이 최고위층 간부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그 다음에 5대 권력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군부, 특히 군부. 그 다음에 당, 국가보위부. 그 인물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 안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아직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걸 파악 못하는데 이 아침면 이제 3년상 치르면서 이제 아침엔 서희가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희, 그 다음에 장성택이 여기 이제 김정은이가 모여서 아침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뛰어야 될 사람 행동파는 이제 장성택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성택이야말로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다 겪으면서 혁명하다 갔다 오면서 간부들에 대한 파악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도 했댔고 한때 또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 겸 국가보위부장도 한 적이 있어요. 김정일 때 말년에. 그리고 이 인민보안성은 이제 행정부장 하면서 인민보안성을 다 이제 맡아보고 당, 군, 당하고 국가보위부하고 인민보안성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 못한 게 군이에요. 조선인민군은 워낙 이게 정치국을 통해서 딱 이게 김정일의 이런 군이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가. 그 성군 정치 때부터. 근데 장성택이 여기는 발을 못 붙입니다. 정치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장성택이가 다 파악이 있으니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토론할 겁니다. 그 김정은이는 이제 연설 준비하고 머리 뭐 할아버지 같이 다 깎고 뭐 처음에는 목소리까지 위장했다는데 뭐 목소리 그 목소리겠죠. 그럼 어쨌든 옷차림이고 이건 다 흉내 내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뭐 옷차림 뭐 행동 뭐 발언 이런 걷는 것까지 다 그 TV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보겠죠. 해방 이후부터 보면서 다 흉내내는데 지금은 정책까지 다 그때
김일성 때의 그 정책으로 다시 있습니다. 지금 돌아간다 하지만 이게 뭐 거꾸로 돌려서 될 일이 아니고요. 19세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연습을 하고 장성택은 너무나 노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가운데 앉았는데 김경희하고 통해서 오늘은 어디 한번 가보라. 네. 그럼 어디가 또 장성택이 하루 종일 가서 어디 가서 시찰하고 와서 보고할 겁니다. 김경희 동자, 김정구 동자한테 오늘 갔던데 여기는 좀 잘 돌아가고 어디 또 가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직부하고 여기는 이제 잘 안 돌아가는데 이건 좀 손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묻고 오니까 그때는 장성택이 말만 현재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제 생각에는 2년 동안 처형될 때까지 2013년에 처형됐으니까 건 3년 동안은 2년이죠. 만 2년 동안은 정말 이게 장성택이가 자기 그 목숨을 걸고 김정일이 부탁대로 김정은을 이 후계자 네. 이 저 반상에다 이 딱 올려 세우는 이 추대 사업을 정말 자기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우리가 그 김정일이 운구를 이제 나를 때 그 긴 리무진 차에다 이제 싣고 나갈 때 장성택이 저 김정은이 제일 우측에 있었는데 그 뒤에 장성택이가 서 있습니다. 그냥 그 옆에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그 다음에 이 밑에 김기남이도 서고 뭐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그때 그 이후에 다 숙청되고 없어지는데 끝까지 장성택이만은 지금 쭉 그 3년창 치를 때까지 쭉 있고 이 저 김정은의 신임을 두터이 받는데 장성택이가 절대로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왜? 저 체제 하에서는 방일유상 체계가 유일적 체제 하에서 백두혈통만이 지금까지 3대 세습을 하면서 저걸 통치하는 그 원인이 되거든요.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거에 있음으로 해서 그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북한 주민들과 이 정당성을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백두혈통을 대를 위해 혁명을 계속해야 된다는 10대 원칙 10조에 따라서 모든 당원들과 북한 주민들이 너희가 찬성하고 승인한 이 10대 원칙 10조에 따라서 내가 지금 3대 세습을 수령으로 지금 대를 위해 혁명을 계속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있어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 통치하는데 그렇죠. 이게 없고 하면 장성택이가 이제 올라앉으면 바로 쿠데타를 하든 뭐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바로 이게 무너집니다. 이 백두혈통 이거 그 정통성이 무너지면은 쿠데타 한다 해도 그 다음엔 이제 우선 뭐냐면 사상 사업이 다 안 됩니다. 주체사상이고 뭐 이런 거 혁명 역사, 혁명 무슨 이런 게 다 이제 그 북한의 기둥이 그냥 무너지는 다 무너요. 사상적인 기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쿠데타에 성공해도 오래 못 갑니다. 2, 3년 갔다 이제 이게 당연히 무너지는데 장성택은 더군다나 안 됩니다. 특히 장성택은 쿠데타를 못하는 게 여기 지금 쿠데타 제명이 두 번째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김정남이 모신 거고 후계자로 처음에 모신 건데 군을 총정치국을 절대로 못 잡는데 장성택이가 우둔하게 어딜 다쳤냐면은 이전에 내가 김정은이한테 이만큼 신임 받으니까 김정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신임 받으니까 이전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로서 김정일이 이거 완전 착하게 한 거예요. 김정일이나 김일성, 김정일 때 이게 어디 주석단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현지 지도한테도 못하고 그냥 이건 뒤에서 행정부장 하면서 숨어서 그냥 뒤에서 받드는 일만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대장 겸장 달고 나와서 주석단에 앉아가지고 건성건성 박수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김정일은 딱 뒤에 서가지고 혼자 다 자기가 지시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다 웃기죠. 옆에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저 장성택이 이제는 아버지, 저 김정일이. 김정은의 아버지처럼 행동한다. 김정일이 아버지 행동할 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은 것 같다, 이거. 김정일이 유언도 있지만, 김정은이한테 승인받은 걸로. 네가 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 같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보이게끔 된 거예요. 여기 제명에도 이제 장군님을 가까이 하면서 최측근인 것처럼 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김정은이가 지금 채용해보고 형님 한답니다. 사석에는 내가 채용해보고 형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는데 끝까지 혁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장성택이도 지금 이게 장성택이도 자기가 이게 헷갈리게
오만해지고 이게 자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는 지금 김평일이나 김경진이 같이 이런 격가지보다도 더 먼 핏줄이 다른 견나무인데 이 완전히 이게 자기가 오판낸 거예요. 이전에 내가 김정은이 신인가 이건 얻을 대로 얻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처럼 이제 와서 하겠다 하면서 손댄 게 어디 됐냐면은 당중앙회 조직지도 아니 군은 못 되고 군은 절대로 못 됩니다. 당중앙회 조직지도부하고 국가보위부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사업에 이제 손대는 겁니다. 당하고 국가보위부.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이제 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게 제가 몇 번을 말하는데 당 조직지도부와 그다음에 국가보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 체제가 지금 가장 이게 잔인하고 그 철저한 이런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이 권력기관인데 여기 손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난 시기에 김정일 때 해봤으니까. 김정일의 지시로 당중앙회 조직부 일부 부장도 해봤어요. 역대적으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이 둘이 됐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쭉 지금까지. 근데 한 번 딱 3명 된 적이 있는데 일부 부장이 일부 부장하면 다 한 사람씩 있어요. 외무성도 일부 부장 무슨 최선희 일부 부장 아니고 하나 있는데 당중앙회 조직지도부만 일부 부장 선전선동부도 일부 부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조직지도부만은 그때 한때 3명 됐던 적이 있어요. 장성택이 하나 들어갔어요. 김정일이라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국가보위부 일부 부장 겸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국가보위 이걸 자기가 맡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까지 계속 자기를 제일 못 살게 군 것이 조직지도부하고 국가보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그 손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언론들에도 어느 언론에 자꾸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신문인가 어디 언론에 주요 언론에 나왔는데 김정일이 죽기 바로 직전해 조선노동당 중앙회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 리재강 그 다음에 하나 문성률 문 일부 부장인가 그 둘이 완전히 이제 고문 받아가지고 몽이 다 진 상태에서 사망했다 하는 이런 그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김정일이 죽기 전에 한 2, 3년 동안 장성택한테 다 이제 믿고 위임하면서 장성택이 그 지시 아닌가 그 보복 조치로서 이제 리재강이라면 한 30년 동안 30년이 뭡니까 한 40년 동안 김정일이 그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하면서 김정일을 진짜 그 뭐 받들어 모시는 총대가 되고 이게 자기가 나서 악역을 다 하면서 지금 수많은 간부들을 처형하고 죽인 그 장본인입니다. 국가보위부와 더불어.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사석에서 그런 말까지 했대요. 그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공간에 있을 때 이제 당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정일이가 술 마시면서 리재강 부부장한테 항상 만나면 리재강 부부장 일부 부장 그 나 때문에 온갖 악역을 다 하면서 풀어서 말하면 당신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더 조이고 더 철저히 하라고 이런 지시는 네가 나 때 내 악역을 다 맡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리재강 부부장이라고 다 저 칼날같이 생겼는데 그 옛날에 히틀러 때 케빌인가 다 올빼미 같이 생긴 딱 닮았습니까? 정보국장인가 히틀러 그때 그 사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장성택이가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줘오니까 국가보위부에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못 이깁니다. 장성택이 혼자서 이 조직적으로 달라붙으면 못 먹는데 자료를 tut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제일 역점을 든 게 제일 김정은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뭐냐? 김정남이 받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김정남에게 이제 돈부터 시작해서 발언한 것들 해외 나가도 다 도청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 묶어온 거예요. 묶고 이걸 기본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두 번째 죄행이 부하방탕한 거. 제가 김정은이 후견인처럼 지방들에 나가면 딱 김정일이하고 술 파티 벌리던 그 비밀
기쁨 저 파티 같이 다 만들어서 하면서 그대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날 아버지가 침 믿는다고 제가 오판했을 거예요. 거기서 발언들이 다 녹음된 거. 그거 다 그러니까 이거 추잡하지. 거기서 나하고 여자들하고 노는 거, 그 술 파티도 추잡하지만 그 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뭐 완전히 김정은이를 장성태이가 그 김정은이를 완전 무시하고 취해가지고 그거 내가 정은이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내가 키운 애로 애 취급하는 거야 지금. 옛날에 그 자기가 베른에서 공부할 때 가서 무슨 돈 주고 키우가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황당하죠. 이게 정은이가 하늘에 태양이 둘이 없는데 이놈이 지금 장성태이라는 놈이 내 나보다 꼭대기에서 지금 나를 뭉개기서 하니까 여기서 이제 화닥짝 놀랐는데 이 장성태기로서는 저 뭐냐면 자기가 견나무라는 걸 망각한 겁니다. 저럴수록 자기는 뒤에 숨어야 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곁가지가 얼마나 이제 북한에서 곁가지를 이 당적으로 국가보위부에서 얼마나 곁가지를 뭐냐면 경계하고 감시하고 하는가는 단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평일이 하고 김경진이, 김영일이가 있죠. 김성애가 낳은 김일성의 둘째 처. 김성애가 낳은 자식들이고 김정일이하고 김경리는 본처. 김정숙이가 낳고 후처가 이제 서해 낳는데 그러니까 격가지라 그럽니다. 후처가 낳았으니까. 체스코 대사 할 때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사다고 김평일이 갈 때 외교부에서 그 대사관에서 참사하다 온 사람은 무조건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건 대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 가고 외무성에서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들도 출장 가서 대사관에서 원래 대사한테 다 보고하게 됐습니다. 가면 우리가 이번에 당의 방침에 따라서 어떤 일을 이번에 기간에 와서 하게 됐다. 대사하고 토론하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도 총하고 가야 되는데 대사방에 다 안 갑니다. 그리고 대사가 저쪽에서 그 복도에서 저 끝에 오게 되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달아납니다. 말 안 하려고. 그게 다 보고되거든요. 북한에. 당 조직에, 조직 지도부에. 오는 대표단이 와서 김평일이 방에 누가 찾아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김평일이하고 무슨 뭐 복도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다 올라가면 그냥 바로 지방 추방입니다. 그거 격까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태리 있다가 우크라이나에 저기 자동차를 가지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폐쇄되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그 대사가 자산 벤츠하고 그거를 이태리 대사가 우리 대사관에 차가 낡아서 그걸 갖다 쏘라 해서 새 차인데 그걸 가지고 육로로 이제 가는데 오스트리아를 지나갑니다.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우크라이나 갔다 거기서 그걸 가지고 천리 갔다 1000km 갔다 1000km 돌아오는데 갈 때 오스트리아 들리고 또 돌아올 때 거기 들려서 쉬는데 우리 저 대사관 사람들 다 외교부 사람들 아는데 이게 오스트리아 주재 위안나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옛날 왕족 있던 한 7, 8층 되는데 정원이 큰데 그 정원 그 북한이 그때 그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거 북한 건물인데 이게 그 큰 앞마당에 이제 그 배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어요. 그러면이 거기 대사관 누구냐면 김경진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5년을 하고 대사가 이제 싸이 남편 김광흡이라고 김광흡 지금 오래돼서 잘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김경진이 남편이 외교부 참사하다가 거기 대사로 나가서 한 25년을 대사합니다. 김경진이는 따로 별채에 나가서 그냥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격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사상학습하고 대사관이 다 모여서 오후에는 아무 나라 대사가 나가 있는 대사관 다 같은데 오후에는 이제 운동합니다. 배구들 다 나와서 치는데 이 김강훈이 아니고 김강섭이라고 김경진이 남편이 대사인데 배구 운동 엄청 잘해요. 체격도 좋고 이런 양반인데 그러니까 배구하면 6명 갈라 하잖아요. 팀이. 그럼 나도 인원이 없으니까 나보고 들어와서 나도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배구 치는데 김광진이가 그 체육자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배구 치는데 우리 팀인데 누구도 그 대사한테 볼을 패스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정도니까 나는 못 모르고 전 거야 이렇게 주고 예. 이렇게 하는데 웃으면서 그다음에 배고 끝나고 저녁에 맥주 마시는데 친구들한테 너 정신 나갔냐고 그다음에 볼을 왜 줬냐고 지금 지방으로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이 배고 치다 도중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단편적인 신뢰로 그거하고 막 복도 만나면 달아나는 건 둘째고 그다음에 그 보고라는 건 일체 안 갑니다. 그 본인들도 이제는 압니다. 본인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되냐. 이런데 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러니까 가계도가 참 그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이게 그 정도인데 격가지가 그 정도인데 전 나무인 전 장성택이가 이거 어만불손하게 완전히 뭐 김정은이 꼭대기에 지금 그 올라앉아서 지금 뭘 본다고 이놈이 이게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다 종합해가지고 아마 김경희한테 갔을 겁니다. 네. 그 태영호 의원이 분석한 게 그게 아주 정확해요. 태영호 의원이 그때 김경희하고 합의하고 결심해서 이걸 한 건데 이미 김경희하고 장성택이는 별거 생활한 지가 오랍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한 90년대부터 별거 생활하면서 장성택이는 계속 김정일이 그 파티에 참가하고 하면서 하고 김경희는 또 김경희대로 자기 또 다른 파티가 있었어요. 비밀 파티가. 그 어느 누구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만수대에 있을 때 김일진 지휘자 남자 유명한 지휘자가 있어요.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도 사회주의 나라 그 콩쿠르에 나가서도 1등인 사람이 있고 피바다 가국단의 최건이라고 또 지휘자가 있는데 이것도 유명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 김송호라고 만수대에 있을 때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키 크고 아주 멋있게 내 사진들 다 봤는데 북한에 있을 때 이들하고 같이 김경희는 따로 자기들 생활을 하고 해서 갈라져 있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료들 다 보니까 김경희가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격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이게 이게 태양이 하나인데 이걸 뭐 살아야 되니까 이거 뭐 처형하는 거는 뭐 어떤 원래는 김경희가 자기가 죽였다 그런데 뭐 제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경희도 당장 죽여야 된다고 동의했을 거고 그래서 처형한 거로 지금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북한 출신 이은걸이라고 북한 전략 서비스 센터인가 이게 소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정확히 진단했는데 뭐냐면 장성택이가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는 북한에서 하늘에 태양이 하나 없다는 북한의 독재 정권의 진리 특히 자기가 곁가지도 못 되는 견나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앞에서 너무 설치다 보니까 결국은 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 지금 보안성이라고 하는데 국가정치보위부 국가보안성에 의해 이 집단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죄행이 엮어지면서 직보돼 가지고 처형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도끼로 제 발을 제가 찍은 격이나 같아졌다. 그렇게 이제 제가 분석됩니다.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박사님께서 또 분석하신 내용이셨고요. 예. 이 장성택의 죽음 관련해서 이 옥돌이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도 또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돌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뭐냐면 김정남이도 그렇게 케어했는데 그 옥돌이도 그렇게 케어했는데 김정남이는 더 케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태리 있을 때 지금 그 옥돌이가 다른 데를 옮겨갔어요. 다른 나라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태리 소리를 하는데 그 김정남이하고 마카오에서 옥돌이하고 서로 전화 연계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배가 다르니까 배가 다른 엄마 배가 다른 아버지고 엄마는 같죠. 예, 그러니까 형제인 거예요. 이복 형제죠. 김정남이하고 옥돌이하고. 저들끼리도 전화 통화하고 하는 걸로 지금 그때도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북한 대사관에서 대사 이야 뭐 다 경계하죠.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데 근데 그 장성택이 한번 왔을 때 밤에 옛날에 제가 그 체스코 그 결혼시킬 때도 장성택이가 그 선물 결혼상까지 김정일이 결혼상까지 가지고 가서 했다 그러는데 이태리 와서 하루 밤에
대체 한 번 오면 한 달씩 있는데 밤에 나니까 12시에 이제 장성택이가 이제 그 호텔 슈트룸에 이 복도로 쭉 들어가면 저 끝에 이제 그 슈트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양옆에 이제 일반실 2개가 있는데 호텔에 그런 호텔에 둡니다. 그럼 여자걔네 이은길 당국제보 과장이 자고 내가 이쪽에 자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뭐 신변 보호 때문에 저 슈트룸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며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도청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 하는 건데 그때 하루는 저녁에 다 잠들었는데 새벽 한 1시인가 됐어요. 1시인가 돼서 김영길 과장이 나한테 내 방에 뚝뚝뚝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옥도른이 집 안 와. 그래 나보고. 그래서 안다고. 근데 왜 이 밤중에 왜 그러니까 부장 동지가 거기 가재. 준비하래 차를.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난 내려가서 지하 내가서 차 다 준비하는데 둘이 내려와서 1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습니까? 갔지. 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구로마였고 신로마가 있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이 옥도른이나 그때 지금은 그날 로마 이태리에 없고 다른 나라 가는데 신로마에서 살고 우리는 구로마 호텔에 들었는데 바티카노 쪽에 우리가 들어있고 이 양반은 이제 옥도른은 다른 데 사는데 새벽 1시에 이제 가다 나니까 한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돼서 그때 한 10층에 살았든지 올라가는데 문을 장성택 데리고 와서 문 두드리는데 깜짝 놀라지 그 집에서도 옥도리하고 남편이 애들 둘씩이나 있는데 아까 끊어가지고 떡 나와서 나보고 어떻게 왔나 하니까 장성 여기 있다 뚝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장성택이 보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왕왕 울어. 옥도리가 애들 두고 애들은 놀라서 또 울더라고. 그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김원길 과장하고 우리는 진짜 웃방에 있고 그 안에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옥도리 말하는 거는 뭐냐면 왜 부장동지 왜 우리를 격가지 취급하냐? 격가지라고 딱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왜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경계하고 감시하고 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막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제야 왔느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대접을 하느냐? 그때 다 우리가 모아주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를 무관심하고 줘버린다시피 했냐? 와 울면서 하니까 장성택이가 무슨 소리 하냐고. 장성택도 굴썽굴썽 눈물이 말소리가 이게 다 울음 섞인 목소리야. 밤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은걸 과장하고 나하고 나왔어. 너무 울고 둘이서 뭐 도중에 나와서 담배만 피우고 했는데 제가 그때 또 그러면서 장성택이가 자기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평양으로 돌아가기 한 일주일 전에 몇만 불을 꺼내서 주더라고. 이거 애들 간식이나 싸주라 하면서 자기 그 김정일이하고 김병희한테 그 10만 불 되는 걸 그 주변 나라들에서 갔다 온 돈을 선물 다 싸고 나머지 돈을 주면서 애들 한 2, 3만 불 준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공항에 또 떠날 때도 나와서 발해주고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위임에 따라서 이제 뭐 옥도리도 가족들 다 케어하고 했는데 옥도리를 저 정도면 정남이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더 이제 후원하고 돈도 정상적으로 보내고 중국에도 가면 마카오도 가도 만났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김정은이가 국가보위부가 이걸 다 묶어가지고 올라간 게 결정적인 그 처영이 원의 괘씸, 이 처영이 원인이고 왼새끼를 꼬고 후계자 계승하는 데서 아까 그 나왔죠. 이 우무로 양으로 후계자 추대하는데 방해했다는 거. 그다음에 후계자 자체를 김정남을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그때 있습니다. 초기에 그랬답니다. 네. 초기에 제가 그때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어릴 때 베른에 다니고 할 때 김정남이 한 10살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10살이고 이건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기부터 이제 김정일이가 그랬겠지. 정남이 후계자 그런 말도 했고 김경이란 말이 밀었다는 것 같아. 또 나이상도 봐도 이건 너무 어리고 하니까. 그러나 김정은이 올라가 버렸고. 또 그래서 장성택은 정말 그 첫 번째 처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쿠데타 했다는 거는 저 북한에서 군은 총정치국이 있는 한 당 조직 지도부도 총정치국이 이제 군 당위원회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에서도 관여하지만은
총정치국은 바로 김정은이나 김정일 때나 지금도 김정은이 직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성택이 아니라 헤네비도 이 군은 총정치국에는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구테타를 했다 하는 거는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가장 큰 처형 원인은 그 한 가지다. 결국에는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결국은 김정남까지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장성택이가 딱 처형되고 하니까 다 잘렸을 거예요. 돈 잘리고. 그러니까 먼저 공개적으로 김정남이 보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라 하면서 지금 김평일이 경진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처지가 되냐면은 옛날에 이제 김정일이가 조직비서로 왔을 때 김영주가 조직비서를 했습니다. 김일성의 친동생입니다. 조직비서를 했는데 김영주를 김정일이가 밀어내고 이제 정배사리를 보냅니다. 이 정배사리는 그런 노동혁명화 보내는 거 아니고 자강도 양강도에 큰 이런 저택 특각에다가 이제 별장에다 보내가지고 가족다. 거기서 마음대로 이게 대우는 해주면서 중앙당 부부장이나 뭐 간부 총리급으로 다 해주지만 못 나오게 해가지고 30년을 딱 그저 가다 70살 돼서야 75살인가 돼서야 그때야 이제 불러다가 부주석 자리를 줬는데 그때는 누구도 무슨 그러니까 종파 이런 거 다 와서 장성택이처럼 0번 동지 1번 동지 하면서 다 곁에 와서 아첨 저희들 붙으니까 그걸 견제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배사를 보냈는데 이제 김평일이 김경리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김정남이도 그렇게 들여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김정남이가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돌아가며 씻기 시작하는데 저게 무슨 지도자냐 김정은이가 저런 놈이 막 입에 담지 못한 말로 하니까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나가서 죽이는데 이게 지금도 보면요 그 후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북한이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 9명가를 인질로 딱 잡아두고 다 빼내갔는데 옛날 이제 아웅산 테러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해외에서 이제 막 이런 우리 칼기 폭파시킨 걸로 시작해서 해외에서의 이런 테러 암살이 이게 최고 독재자 지도자가 이제 지령 내리면은 저거는 이 대남 간첩 파견 와서 활동하는 거야 저거는 목숨 걸고 현재 죽을 각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정남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이제 북한의 그 테러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안 지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큼직큼직한 이런 것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의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행보가 어떻게 보면 장성택의 죽음을 시작으로 공포 정치, 그리고 뭐 대남 도발, 뭐 핵, 미사일 실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단어들이 붙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북한은 지금 뭐 코로나 감염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부 우리가 흘러나온 이런 자료들을 좀 저도 비공개 자료들 몇 개 봤는데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전염되어 있고 또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 약도 이제 주사도 이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해당한 간부들을 다 처벌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총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처벌하고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환율 조작 이걸로 이제 또 여러 명을 이제 처형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제재와 그 다음엔 대북 제재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제 핵무기 개발과 핵보유국 이걸 계속 강조하고 이 길로 나가면은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제 대북 제재가 더욱 심각해지면 또 다른 이제 고난의 행군이 제2차 고난의 행군이 오게 되면은 북한은 여전히 이제 벼락권 젖을 쓰면서 대남 도발을 계속 통해서 대남 도발을 통해서 또 무자비한 간부 처형, 숙청
처형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최후 발악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2강에 거쳐서 예, 1부, 2부를 거쳐서 이 장성택의 죽음을 주축으로 예, 이 숙청의 역사를 쭉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입니다만 예, 다음 강의 예, 주제가 핵 개발부터 그 핵 개발 역사와 핵 보유 실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 이 TV를 보고, 연합 TV를 보고, 지인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저한테. 고무적인 말 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시는데,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북한 다른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보고 이제 북한 외무성에도 있었고, 특히 유엔국에도 유엔 군축 문제 다 핵상무조 이런 것도 저희 다 외무성에 있었는데 북한이 핵 개발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것만큼 시청자분들한테 우선 다음 강의에 이제 말해주면 좋지 않겠나 자료적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핵 개발 역사를 이제 쭉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시기부터 그다음 김정일 시기 또 최근 해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다음 시간은 북한의 핵 개발 역사와 핵 보유 실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디냐면은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유명한 이제 핵 아버지 아브들 칸이 있다면은 북한에는 핵 아버지 박성봉 제1부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군수공업 제1부부장. 이제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박성봉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브들 칸 같이 북한의 핵 아버지로 불리고 20년 동안 김정일과 함께 2000년 초반까지 핵을 완성해 놓고 그 전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사망했는데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제네바 핵회담 어떻게 그때 핵이 없으면서 그 많은 캐도 건설을 비롯해서 중요 50만 톤 거짓 핵 벼랑 끝 핵 거짓 외교 전략을 펼쳐서 어떻게 그 많은 국제적 지원 무상 지원을 따내고 받아내 가지고 체제를 유지했는가 하는 그 실태 자료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한 강의 좀 풀타임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핵 개발 역사 또 핵 보유 실태 관련해서는 정말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실태를 속속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사님의 강의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숙청의 역사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한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